김정은 정권 4년차. 독재자 정부. 김성 선생님. 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정치학계의 노트르담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분인데요. 뉴욕 대학의 블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뭐 참 이름도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알라스테어 스미스라는 두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역대 통치자들의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학적으로 만든 책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최근의 독재자로서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는 짓이 독재자의 교본과 같은,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독재자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장 안 좋을 때 스탈린 시대 때에도 지금 북한처럼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오 시대 때에도요. 그 문화대혁명 무슨 대학생 운동하면서 막 쫓아내고 할 때에도 사람을 그렇게 마구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 너무 쉽게 죽이니까. 근데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하는 짓은 거의 히틀러의 나치즘하고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원래 북한의 그 처형 방식은 이제 뭐 사람을 세워놓고 그 AK 소총으로 이제 머리 세 발, 가슴 세 발, 다리 세 발을 쏘는 게 하나의 표본이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아주 기가 막힌 처형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사총, 그러니까 총구가 4개 달린 고사총으로 1000발을 쏴가지고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죠. 와, 말도 안 돼. 이 김정은 이 정권은 뭐 독재자의 표본이 아니라 독재의 화신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변화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히틀러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실제 김정은이 시대의 독재자 히틀러를 닮고 싶어 했다는 놀라운 기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기사가 그러면 사실인 건가요? 네, 일단 보면은 예전부터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간부들한테 백부도서라고 했어요. 그 다른 나라 서적들을 참고로 이렇게 보게끔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자처럼 뭐 문학 서적 같은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수 없는 자본주의 문학 서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유일하게도 히틀러에 대한 그런 책을 갖다가 이 간부들한테 이걸 읽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내줬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 간부들이 니네 봐라, 독일은 이런 통치를 해서 독재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걸 참고로 해야 되겠냐, 이런 취지, 이런 것 때문에 독일이라든가 과거의 독재 국가들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시켜요. 히틀러는 사실은 되게 공포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포 정치를 김정은이 따라하기 위해서 고사포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 최고위층이었죠. 고사포를 사용. 그렇죠. 저 현현철이도 그렇게 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성택 씨를 처형하기 전에 그 장성택의 오른팔이었던 장수길 리용화 당 행정부 부부장, 이 두 사람을 처음으로 고사총으로 쏴주겠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 다 처형자는 다 고사총으로 쏴주겠죠. 아니, 그런 거를 공개 처형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강건 군관학교에서 이 최고계층 간부이기 때문에 최고계층 간부 그룹만 모아놓고 이제 총을 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를 깔보는 듯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자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독재자로 평가받는 김정은, 과연 그 얼굴에도 독재자의 모습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나 뉴스에서 못 보던 거라고 했죠. 네, 못 보던 거죠. 김정은의 관상적인 특징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김정은의 관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좌우 관골과 광대가 발달한 조금 넓은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넓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 통제를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독선적인 그런 면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진에 따라서는 한쪽은 귓볼이 있고 한쪽은 귓볼이 좀 없는 짝귀의 사진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짝귀의 관상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날카롭거나 이중적인 면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도 김정은의 어떤 관상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체적인 얼굴에 비해서 짧은 인중인데요. 인중이 짧은 분들이 보통은 이제 성격이 좀 급하다거나 아니면 한 번 각인된 것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독선적인 면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광대, 그리고 짝귀, 그리고 좁은 짧은 인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눈에서
이제 흰자위가 많이 보이는 것을 특히 눈 검은 동자가 위로 붙어 있고 좌우 그리고 아래쪽에 흰자위가 보이는 것을 삼백안이라고 해서 좀 잔인하다거나 강한 것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의 눈이 전형적인 삼백안은 아니지만 좌우과 아래쪽보다는 이제 눈이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간 그런 눈도 좀 특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정은 우리 초기에 생각해 봅시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정은 나타났을 때 전 세계 언론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다들 유학했던 경험이 있어서 새로운 평화 세계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이 뭔가 변했나요? 아니면 제가 이미지 때문에 지금 변했다고 느끼는 겁니까? 요즘에 하고 나오는 거 보면 그 눈썹이 원래는 이렇게 긴 눈썹이지만 그렇지. 눈썹을 좀 잘라서 좀 강하고 독선적인 면을 관상학적으로 조금 더 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이미지를 좀 만들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 같은 역사상 유명한 독재자가 많잖아요. 몇 명 있잖아요. 그럼 김정은 관상과 그 히틀러 네. 같은 사람들의 관상이 비슷한가요? 그래서 독재자 관상 세 명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후세인입니다. 후세인의 얼굴을 보게 되면 눈썹 양쪽에 가운데 쪽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살집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골각형 뱀대가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골각형 뱀대가리가 잡혀 있는 경우에는 풍류를 즐긴다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정은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도드라지지 않았지만 인상을 쓸 때 이쪽 부위에 골각형 뱀대가리 모양이 조금 생기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자기 주도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수르 아니에요? 가다피. 세 번째 독재자 관상은 무아마르 카다피인데요. 리비아에서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했던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는 윗입술이 조금 얇으면서 위에 있는 살이 입술을 조금 덮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주꾸리 입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입술을 보게 됐을 때 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봤을 때 왼쪽 부위가 이 살집이 입술을 약간 덮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극단적이라거나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은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겁이 많거나 뭐 이런. 일단 그 입을 봤을 때는 입이 전체적인 얼굴에 비해서 좀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각도 많고 뭔가 소심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북한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보다 확 달라진 김정은 정권의 전승절 모습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열병무대 우로 영접 들어 중!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열병정대가 성당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허령을 따라 한일의 혈전 말린 온보라 말리기를 폭풍쳐 달려온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의 사랑스러운 투쟁 모습을 불러오는 항일무장 투쟁시기 치마정대가 열병광장에 심하게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말이 잘 맞췄네. 이거 참 마음 편하게 볼 수만 없는 예, 그런 영상입니다. 자, 강명도 교수님. 예. 어떤 날입니까, 저 날이? 그러니까 이제 전승절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제정한 날인데 이 전승절이라는 게 뭐냐면 6.25 전쟁을 자기네가 남침한 게 아니고 자기는 북침 당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공격한 걸 침략을 막아냈기 때문에 승리의 날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7월 27일 전승절에 저렇게 대규모로 한 건 북한이 생겨서 처음입니다. 특히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공개한 것이 처음입니다. 뭐 김정일 시대부터 보면 획기적으로 뭐냐 이게 외국에다가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무기를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김정은 시기번에 1단계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일단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 초상기라고 하거든요. 예, 초상기라고 하는데 그 깃발을 뭐 어마어마하게 큰 차에다 태워가지고 역시 그 형상적으로 이 북한군의 선두에는 그 두 분이 간다, 뭐 이런 걸 이제 형상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북한군의 뿌리, 역사적인 뿌리는 어디냐니까 김일성이가 예전에 일정시기에 산에서 싸웠을 때 조직을 한 항일 유격대가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한의 창건군은, 그 군건절은 2월 8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김정일 시대에 와서 이게 4월 25일을 바꾼 거죠. 근데 4월 25일은 유격대가 창건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1단계 했는데, 예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기마부대죠, 이제 말이거든요. 네. 내가 알기에는 저 말들이 있고 평양교회 다니도 상당히 동물교회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 승마 드랍도라고 해가지고 미림에 또 이게 승마장도 만들어서 말을 아마 좋아하나 봐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게 아주 예전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다른 나라의 무기를 팔기 위한 전시 효과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무슨 엑스포 하듯이. 약간 무슨 핵 박람회처럼. 박람회 하듯이 그렇게. 여기서 구경하고 사가시오. 네. 자, 이번에는요. 네. 단계요? 다음 단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김일성 광장 상공에는 땅크 종교들의 흐름을 따라 직승기 편대가 날고 있습니다. 직승기. 이력한 조종밀 무인 타격기 정대가 을병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막강한 주의적 국방력의 위용을 과시하며 을병 광장에 들어서는 로켓 정대들. 사거리와 타격력에 있어서 한계를 모르는 우리의 성능 높은 타격단들과 최신형 무기들. 야, 신기한 게 3단계는 병사들이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 헬기도 많이 나왔고 예전에 뜨긴 떴는데 그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폭격기, 대형 비행기가 뜬 거.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도 그 김정일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민군 창건 때 육성을 내난 적이 있어요. 뭐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했을 때.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네, 그때도 비행기가 네, 맞아요. 그때도 비행기가 떴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비행기가 이걸 쭉 해서 김일성 광장 지나가다 보면 앞에 양각도 축구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앞에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 그걸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비행사. 아이고.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 지속단을 지나갈 때 그 하늘에서 김씨를 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 그만해, 못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소리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도 이게 영웅 칭호 사고가 났다고요? 네, 사고 났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오는데 여기 요객기가 등장합니다. 요객기. 다시 한번 보면 알지만 아까 폭격기라고 나가는 게 요객기를 개조해가지고 그러게, 굉장히 옛날 요객기인데 그걸 색칠을 다 국방색, 우리말은 국방색이라는 색칠해가지고 나가는 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때 뭔가 좀 좋은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폭격기로 나가는 게 요객기를 색칠해가지고 모양이 한 번에 그렇다고. 모양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어떠십니까? 재미있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야, 이거 우리도 국방에 대해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불끈불끈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부산 혁명 강군이여 끝까지 승리하라. 부산 대국의 위대한 원수 기세의 청출 명장을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명예를 기훈의 큰별 메달로 국통일 대전의 축포성으로 빛내며 적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우리처럼 떨치라. 위대한 원수님들께서 정대로 지켜주신 우리의 남은 대공화국 깃발. 승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부르러 도치는 일심단결 오전일체의 환호성, 얼싸움의 환호성이 우리를 직감하는 김일성 광장. 야, 그 아까 김일성 젊은 시절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박근혜 씨가 김정은인 줄 알았어요. 아니, 김일성. 이게 김일성 사진이라고요? 네, 김일성 김일성이에요? 네. 나도 이건 김정은인 줄 알았어. 김정은이가 저런 김일성이 젊은 시절 때 얼굴 모습을 그대로 하고 지금 다니는 겁니다. 야,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깜빡하고 김정은 사진인 줄 알아요. 아니, 이거 안 짚고 넘어갔으면. 저게 나도 그 사진이 그냥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존슨의 광장의 모습, 김일성 그 얼굴이거든요, 지금. 53년대 모습, 김일성이 젊은 모습. 아까 동상 나오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다 이렇게 몸매가 비슷하구나. 동상은 누구예요? 왼쪽이 김일성. 네. 이쪽은 김정일. 김정일? 네. 저쪽. 송희 씨 같은 경우에 저런 동상 보면 네. 보통 인민들은 네. 아이씨 말랐잖아요, 사실 남자들.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 막 다 사람들 먹지 못하게 말랐는데 이제 그 대통령이까지 이렇게 마르면은 그 이 나라는 완전 좀 죽었다 그래갖고 위풍당당하게 하느라고 이게 살을 우정 찌우는 거예요. 야 저런 동영상들은 거의 대외 과시용인 거죠? 그렇죠. 기용이죠. 국내 대내용도 되고 대외용도 되는데 저기 보면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왔고 중국에서도 고위층이 가서 참석한 모습이자 김정은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상당히 대내적이면서 대외적인 거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미국과 맞서 혼자지만 얼마든지 김정은주의에 뭉치게 되면 결속력을 다져주는 거죠.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비롯한 핵배낭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의 행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을까요? 최소한 한 3억에서 한 4억 달러 들어가는 걸로 알고 그러면 3, 4천억 원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고 네. 적게 잡아도 한 1억 5천만 달러 1억 한 7천만 달러 1억 7천만 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행사 비용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행사 한 번 하는데 무슨 비용이 들겠냐 그때만 하니 그게 아니고 1년 동안 준비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식물이라든가 이제 유류라든가 비행기도 훈련해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화가 내는 거는 그 많은 돈을 자기네 그 당 자금에서 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민들한테 피땀을 짜 모으는 거예요. 인민들의 돈을 걷어서. 네, 그 돈만 걷는 게 아니라 진짜 김치, 소금, 간장, 된장까지 다 걷어가요. 저희 동생도 학교에서 이거 7.27 맞으면서 동네라 그래갖고 동이 없으니까 벽시계, 그 시계 불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도 동이 있거든요. 동이. 아니 시계가 그거 없으면 어떻게 가라고? 그러니까 그거 시계 그축 바치는 애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볼펜 내고 앞대가리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뽑아서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하고 계속 그냥 끌려다니니까 하다못해 딸 시집 보내려고 선 사놓고 이불 천 사놓고 같이 다 장마당에 가서 쌀이나 감자나 부식물로 다 바꿔갖고 싹 내다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당조직에서는 이걸 갖다가 자기네가 또 그 평양에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이거 대지를 길러서 거기를 바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인민들도 이제는 다 알다나니까 그 거기를 뭐 40km 바쳤다면 40km만한 그 강냉이를 본인한테 줘요. 농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의견이 많거든요. 그냥 자기네가 1년 내내 키워갖고 그렇게 한 거기를 바치니까 이제는 그거 강냉을 줘요. 저는 설마 몇 억 달러 들어갈까까지 했는데 말이 되네요. 이게 간접자본 자금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1,700억이 넘으면 넘었지 안 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 1,700억은 이제 행사하는 규모를 보고 말한 건데 1년 동안 훈련하는 건 계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뺀 거야. 진짜 이건 네,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갈지 얼마 들어갈지 이게 궁금한 게 거기서 뭐 열번씩 뭐 집에서 토끼 내라 뭐 감자 내라 김치, 간장, 다 내라면 내가 주고 싶은 애들 안 주면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스탄 군인들 스탄 이거 도보 행진대 뭐 이거 기회동대 이 사람들 먹어야 된다니까 공급이 좋아요. 그리고 뭐 동 바치를 하는 거는 이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다 매달아 주거든. 그만 참가하면은 열병씩 매달아 따로 있어요. 그게 다 동이거든요. 그걸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이거 끝나면은 무조건 선물 써요. 아래랑 뜰변 안 돼서 이제 하면은 뭐 5세트 잼니까 이렇게 장사할 때 그 돈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런 걸로 걷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격! 북한의 황당 처벌. 최근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비롯해서 잇따른 최고 간부 처형으로 북한의 법과 처벌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갑에서는 북한의 최고 간부 처형을 비롯한 전 세계 유일 북한에만 있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처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간부라도 말대꾸하면 공개 총살이다. 야, 나름 북한 가면 난 듣겠네. 최고 간부라도 말대꾸를 하면 공개 총살이다도 놀랍지만
말대꾸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김부자가 절대 권력 아닙니까? 이 절대 권력에 흠집을 내는 행위, 또 절대 권위에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 말대꾸라고 해서 이제 김영철 씨처럼 말대꾸는 그 자리에서 줄 거예요. 어제 김일성, 김정일 나이가 아무리 어린 김정일한테도 그 앞에서 바로 말대꾸하는 게 아니고 이 말대꾸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좋은 의견, 말하자면 이건 뭘 지시를 하면 장군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것까지 이런 토를 다는 걸 말대꾸라는 거 하지 거기서 뭐 야 너 뭐 어때 이거 조금만 뭐 이런 말대꾸가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만 해도 권위와 절대 권력이 흠집을 낸다고 해가지고 처용하는 것이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김정은이 때 이게 더 심해졌는데 최근에 진짜 어때요? 우리 국방장관격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 사람의 죄를 들어서 청사를 했는데 무슨 죄냐면 불경죄입니다. 불경죄는 불선한 행동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회의를 지도하는데 그 옆에 앉아서 약간 졸리니까 눈꺼풀이 내려앉으니까 살짝 눈을 감았는데 이게 졸았다고 해가지고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내가 연설하고 있는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네가 내 옆에서 졸아? 이거거든요. 그리고 말대꾸는 뭐냐면 뒤에서 자기 인민군 병사들이 뭐 굶어 죽고 있고 용량 실적 올리고 있는데 인민무력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데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불만 불평을 좀 한 겁니다. 오지 않는 데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경죄, 불선죄 종합돼가지고 반역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강건 종합군관학교에서 사격장에서 고사기관총으로 총살한 거죠. 많은 후배 장군들이 보는 앞에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왜 이러게 되냐면 김정은이가 이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무슨 컴플렉스냐면 정치적 경험이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도 어립니다. 이제 30대 초반이고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김정일한테는 안 하던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토를 달아?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냐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극대 공포 정치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도 그냥 좌천 정도만 시켜도 될 걸 왜 이렇게 공개 처형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 대한 불안도 따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전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때는 그냥 소총으로 총살을 했다면 지금은 기관 포가동원 돼요. 사신기관 고사기관총이라고 이게 비행기 쏘고 탱크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쏜다는 것은 극도의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포를 주기 위해서인데 최고 실세하니까 인민무력부장이면 내가 최고 실세도 내 앞에서는 한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총살할 수도 있다. 근데 인민무력부장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사포로 사살을 하면 그 인민무력부장 밑에 있던 부하 장교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 장소에서는 그 공포라는 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죽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들이 공포가 아마 극대화될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공포가 지나게 되면 이게 분노나 격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타산하면 그렇게 총살을 안 하죠. 그래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권력이 있을 텐데 뭐 개인 변호사라든가 이런 거를 써가지고 좀 살리거나 뭐 이런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있다는 걸 대학 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북한 재판할 때 변호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래. 대학 때라는 건 북한에서 대학. 그죠, 예. 그럼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있을 건 다 있어요? 예, 검사는 있었습니다. 검사는 있어요. 검사는 하고 판사는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검사, 판사, 변호사 다 국가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이런 사람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국가 편을 들어서 해야 돼요. 아니 거기에도 법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대가 있어도 그 법대에서 그럼 사람들이 뭘 공부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는 하는데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장군님을 위한 법을 자기네 법을 지키는 거 아닐까요? 그게 있어도 그 변호사라는 직책이 있어도 이게 변호를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게 나와 있고 검사가 거기서 말을 했는데 변호사가 만약 그걸 변호를 가지고 감량을 시킨다던가 죄를 삭제시키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정부에다가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대꾸. 국가를 상대로 이기게 했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어떤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꼬리를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북한에서의 변호사나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이나 뭐 변호사의 의미가 우리가 그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변호사와 의미 자체가 다르겠네요. 달라요.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존재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 공개합니다. 북한 수용소에서는 영양실조도 처벌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용소도 이제 대체로 탄광이나 광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굴에서 일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8호 관리소 같은 것은 이제 탄광인데 갱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용량공급을 좀 잘해주고 갱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급수별로 나눠가지고 용량공급을 잘 안 해준다. 배급도 제대로 안 주고 갱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몸이 좀 허약하거나 약하니까 갱 안에서 못 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식량 배급을 더 쭉 줄여주게 되면 용량식과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이걸 초벌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갱 안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용소에 뭐 등급도 있고 그 등급에 따라 배급량도 다르고 그런가요? 등급이 있어요. 근데 지금 수용소마다 조금 차이가 틀리긴 해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1급 하면은 폭발물 설치하고 차감기 하고 하는 사람들 1급. 그 사람들은 배급 이런 게 좀 높아요. 그리고 2급에는 그냥 갱 안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3급은 갱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럼 4급은 수용소도 뭐 중순기르고 농축산물 이런 거 있다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5급이 이제 영양실조 사람들이에요. 배급이 또 적지. 그러니까 6급은 규정 어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안에서 거리가 달라요. 네. 등급 정하는 게 그게 어떻게 철저히 지켜지나 모르겠어요. 이게 관리자 마음 아니에요? 넌 몇 등급 하는 게? 그 마음일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북송당하면 해산 보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해산 보입으로 들어가면 그 요만한 구멍으로 밥이 들어오는데 거기면 쌀알 밥이 아니고 강냉이가 이만하게 불어있어요. 통강냉이가. 소다를 넣고 삶아가지고 완전히 이만해요. 이거를 그 반장이 문 입구에서 딱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막 15알, 20알, 30알씩 이렇게 줘요. 근데 제일 많이 먹는 것은 반장하고 반장고 무리. 그 다음에 좀 연한수가 좀 오래된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허약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약자들은 이래저래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거기면서 그냥 그 사람들은 구박받고 이렇게 돼서 일도 못하고 구박받고 저렇게 돼서 또 욕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반장 마음대로 식사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망 신고를 안 해요. 눕혀놓고 그 사람에서 냄새나고 막 그럴 때까지 그 환자 인원수까지 밥을 다 타먹어요. 네, 그 다음에 막 냄새나고 막 그럴 때는 이틀도 못 가서 복도에다 내놓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날로 못 나가요. 밥 더 타먹으려고? 네, 밥 그 인원수 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말하면 약간 비슷해요. 왜냐면은 일반 주민에서 그 정식 노동자가 배급이 하루에 700씩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리고 그 노동자의 아내들은 뭐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다 하면 300g이에요. 하루에. 근데, 네, 하루에. 근데 이 배급조차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에 떨쳐나섰고 국가에서 통제해도 그거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마당에 있는 거죠. 강명도 교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처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북한이 이제 처벌 형태가 강화되고 이제 고사기관 폭까지 등장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3대 세습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까지 3대 세습으로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질렸어요, 사실은. 김일성이 때도 이 밥에 고깃국 먹여준다 그러다 못했고, 또 김정일이 때는 조금만 참아라 강성대국에 들어서면 우리가 고기에 이 밥 먹여준다 그러다 2012년 4월 15일에 강성대국 건설 마지막 해라고 했는데 지금도 못하고 오히려 또 아들 3대까지 내려오면서 아직도 이 밥에 고깃국 타령을 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 3대 세수 김정은이 정권에 질렸기 때문에 이 질리다 보니까 불만 불평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포 정치로 가지 않으면 김정은이 통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인민들을 못 살기고 통제하는 그쪽으로 가야만이 북한 사람들이 불만을 잠재우고 자기 통치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데타 대 육군단 쿠데타.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는 육군단 쿠데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현아 씨가 낭낭한 목소리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천하의 김부자를 오돌오돌 떨게 만든 북한의 두 쿠데타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의 배려 아래 소련의 군사교육기관인 푸른제이로 보내진 군사유학생들이 작당 모의를 했다. 1992년 이들이 세운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는 것, 김일성, 김정일 동지를 암살하려는 것. 그러나 곧 이들은 보위국의 염탐에 의해 전원 적발됐습니다. 이에 북조선 당국은 군사유학생 출신 군관들 200여 명을 총살, 그 부모들의 직위까지 뺏고 평양에서 추방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또 발생했다. 이번엔 평양은 물론 김정일 최고 사령관 동지까지 위험하다.
1996년 함경북도 정진의 육군단이 김정일 동지를 끌어내리겠다며 작당 모의를 했다. 당국에 의해 곧 발각된 이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남조선 군대와 미제군을 끌어들여 평양을 침입하는 것, 김정일 살인관 동지를 유인해 암살하는 것. 이에 당국은 육군단과 관련된 수백 명의 군관들을 체포 및 처형. 핵심 반동문자들의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으며 친족과 사돈의 육촌까지 처벌했습니다. 북한을 뒤흔들어 김부사를 떨게 만들었던 두 가지 쿠데타 사건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리만갑 대표 방송은 리연아였습니다. 저는 저런 일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90년도면 저 어렸을 때니까. 92년, 96년. 예. 김 부자 입장에서는 두 사건 중 어떤 걸 더 무서웠을 것 같으세요? 푸른제군사대학 출신들이 다 인민무력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김봉률 대장, 총참모장이었던 김봉률이, 안정호 부총참모장이 다 푸른제군사대학 출신들이거든요. 사단장, 군단장, 고반장, 장군들은 다 푸른제군사대학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냐면 이제 소련이 붕괴돼서 91년도 붕괴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바뀌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이제 우리 다 제거할 거다.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차라리 이를 바치고는 우리도 소련과 같은 러시아 방식으로 가자 해가지고 92년도 4월 25일 날 그 무력시 할 때 그때 탱크 부대가 방어사령부, 수도방어사령부 탱크 부대가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거 잘라버렸어요. 이거 안 잘라버렸으면 아마 성공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스타트가 됐다면? 그렇죠. 그래서 약 한 40명의 사단장이 연합했으면 끝난 거거든요. 총참모부에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노출돼가지고 이 수도방어사령부 탱크 사단이 오지 못하고 박기소라고 있습니다. 백공호 탱크 사단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탱크 사단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뭐인가 좀 있다는 거 눈치채가지고. 교체되는 바람에 성공 못하고 다 잡혔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항일투사 아들 김좌욕이라는 항일투사 아들 그 장군 하나하고 저희 친척되는 형님이 거기에 가담했다가 체포됐다가 둘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숙청당한 거죠. 그러면 진짜 200명이 처형을 당할 정도의 싹 다 쓸어버렸죠. 그건 뭐 그 김봉률 대장, 안정호 부총장, 상장, 중장 몽땅 다 처형해버렸어요. 정말 처형을 당합니까? 네, 다 처형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공개 처형합니까? 아니죠. 공개 처형 안 하죠. 그건 어디서 고위사령부 사실이 알려지면 안 돼요. 네, 고위사령부에서 체포해가지고 고위사령부 내에 사형장이 있습니다. 고위사령부, 고위국 안대. 야, 거기서 몽땅 다 죽였어요. 아니 그럼 이러한 쿠데타 사건이 있었는지는 북한 주민들은 모르겠네요? 일반 주민들은 모르지만 잘 몰랐죠. 웬만한 엘리트 계층은 다 압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알리면 안 되는 게 당시 또 상황이 이제 고난의 행군 전후 시기잖아요. 92년, 96년이잖아요. 두 사건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배급을 안져가 주민들이 좀 동요하고 약간 민심이 흉흉한데 이런 쿠데타 사건이 딱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면은 이게 민심이 더 흉흉해가지고 국가 전망에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이걸 아예 철저하게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그 공개 처형도 다 비밀리에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일반 주민들은 사실 알기가 쉽지는 않은 정보예요. 그럼 육군당 쿠데타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육군단은 어떻게 96년도 사건인데 이 육군단을 그 주도했던 건 왜냐면 우리 탈북자들이 제일 어렸을 때가 96년도, 97년도일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가 숱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 보고 이 육군단 정치위원이 김정일의 한대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나라가 무너진다. 차라리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김정일을 제거하고 나라를 재건하자. 이런 뜻에서 그 육군단에 이제 모의를 했죠. 그게 청진시 남남구역에 육군단 사령부가 있습니다. 지휘부가. 육군단은 병력을 이끌고 평양을 공격은 못합니다. 올라가기도 전에 다 이건 전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육군단에서 어떻게 그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냐. 이 육군단이라는 건 함경북도를 커버하는 게 육군단입니다. 함경북도 전체를 방어하는 군단이거든요. 근데 육군단 관할에 주울 온천이라고 주울 특각이라고 김정일이 가장 자주 오는 특각이 있어요. 주울 온천이라고. 지금은 이제 경성이라고 하는데 그 주울 온천에 김정일이가 오게 되면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육군단을 동원시켜서 제거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육군단 자체를 해산해버렸습니다. 주모자들은 몽땅 처형을 하고 육군단 자체를 해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군단이라는 명칭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한 내에서. 김주성 선생님은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보세요?
그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일이랑. 제가 봤을 때는 육군단대가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상위층이 아니고 그 밑에층에서 돌아가는 소문은 당시에 육군단 포신이 다 평양으로 향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였는데. 당연히 이제 육군단 사건이 이제 엄중하죠. 그러니까 성격을 보면 푸른 이제 아카데미 그 출신들은 이제 군부 핵심 엘리트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제거하는 소규모 집단이었고 엘리트 집단이었고 반면에 이제 육군단 사건은 전 인민적인 그 무장 봉기거든요, 그것이. 근데 이분들이 실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외부하고의 그런 연락을 하는 기술적으로 못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비밀이 나가기 시작하고. 좀 다당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통신도 그렇고. 예, 핵심 멤버들 중에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보협에다가 직접 김정일에게 보고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한 보고한 거죠.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모의를 하려고 했던 김용춘이라는 육군단 사령관입니다. 육군단 사령관이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살아남았지만 지금은 제거됐잖아요. 그때는 살아남아가지고 인민무력부장까지 올라와요, 실제로. 왜 김용춘? 네, 김용춘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뭐 밀려났지만 그게 바로 육군단장이에요. 강병 선생님은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푸른제군사대학 때가 더 위험했다고 보죠. 왜냐하면 총참모부를 총체를 다 장악했던 거니까요. 인민무력부 전체가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도 그 평양 시내에 있는 사단도 있고 외곽 사단도 있고 외곽 군단 사단장 이게 한 40, 장군 40명이 합했기 때문에. 아, 그때 그러니까 육군단보다 학생들이 한 게 상당히 아니고 북한에 평양을 장악할 와서 수 있는데 평양을 장악하고 이걸 또 누가 지원하게 됐냐면 러시아가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또 이 사람들은 다 이미 러시아하고 다 결탁돼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김정은 시대가 어디까지 갈까 이게 세계적인 관심이에요. 혹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일어난다면 어느 쪽에서 언제쯤 일어날까?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김일성이 그렇게 탄탄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고 또 김정일이가 있을 때도 육군단이라는 그 군단 한 개 집단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고 그런데 하물며 김정은이와 같은 아주 어린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자기 고모부까지 처용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이 축군이라고 하는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당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김수석 선생님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옛말에 그런 게 있죠. 탄개도 너무 틀면은 끊겨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같은 거는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 장송들인데 남한으로 보면 빅스타들 갖다가 뭐 수영장에다 집어넣고 바다에 집어넣고 비행기 태우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람이 이게 생각을 해봐도 거기 언젠가 이게 악감으로 변할 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젠가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 자식이라도 되지 않나. 이렇게 놓고 볼 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조폭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뭡니까? 그 얼마 전에 김정은이 북한 내 조폭 소탕 작전을 배경으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의 그 조폭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김정은이 직접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요? 조폭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놈을 하나 총살을 한다거나 중범죄를 지어가지고요. 하면 거기 심지어 중앙당 간부도 연루가 되고 국가보위부 큰 간부도 연루가 되고 하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상당히 당황한 겁니다. 이게 불량배 조직이 심지어 중앙당에까지 침투했다 이거를. 이걸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죠. 이 조폭과의 전쟁을. 그래서 요새는 그냥 걸리면은 탕입니다. 그냥. 자, 조폭이 너무 많아서 조폭 소탕 작전을 하라고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답니다. 지금 북조선에서 말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북조선의 5대 패거리들을 싹 다 소탕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형님. 북조선 패거리를? 예. 그래서 대체 어떤 패거리길래 다 없애라고 했는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형님. 청진의 이 수성패 얘들은 어때? 예, 이 청지를 접수한 수성패는 말입니다, 형님. 이 밀수를 해가지고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형님. 그러고 야들이 그 예술의 조예가 허물나게 깊어가지고 몸에다가 별의별 문신을 다 하고 다닌답니다. 북한도
임신을 하는구나. 또 지기들이 무슨 스케치하게 도화지요? 몸이라고 못 올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흥의 댕카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댕카파이 아들은 말입니다. 이 북한의 홍길동입니다. 호위부에게 약탈당하는 인민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패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평양의 이 4.25 패거리 밑줄 4.25? 굉장히 중요합니다. 4.25. 4.25가 뭔지 아십니까, 형님? 인민군 창설일입니다, 형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북조선에서 이 국가대표들 앞에만 붙여주는 숫자가 이 4.25란 말입니다, 형님. 이 아들은 말입니다. 주먹이 쫙 4.25 패거리를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다 도망을 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형님. 이제 이 북조선 이 패거리, 이 깡패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형님? 야, 이 북조선 패거리들 살아있네. 살아있습니다, 형님. 정말 저는 북한의 족폭이 있어봤자 뭐 한 팀, 두 팀 있겠지 했는데 어마어마하고 이름도 정말 다양해요. 큰 것만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도 좀 큰 조폭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름을 몇 개 알잖아요. 예, 북한 주민들도 그 이름을 알고 있나요? 청진이 깡패야, 그다음에 수성패가 대표적인데 수성패가 하도 그냥 여기저기서 야 수성패 하니까 이게 깡패하는 애들이 이게 좀 그 수성패를 되게 좀 뭐 부러워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가짜 수성패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성패 진짜 수성패하고 가짜 수성패가 또 싸움을 붙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또 그 자기 또 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수성패가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짜 수성패가 싹 다 없어졌다고. 예. 조폭이 참 좋은 조폭도 있어요. 평양에 전승파라는 조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간부집만 이제 도둑질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나오면서 이제 글을 써놓는데 골고루 삽시다라고 써놓고 간대요. 그러면 이제 그 글을 본 사람은 아 이게 전승파가 왔다 갔구나 하는 걸 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쳐 나가가지고 장마당에 나가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인민들한테 이렇게 나눠도 준대요. 그래서 전승파 하면은 홍길동, 의적 홍길동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의 조폭들은 이런 우적 활동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그 살인 청부 같은 엄청난 일을 하는 조폭도 있어요. 간부들이 이제 그 자기가 제거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조폭들을 시키는데 이제 사고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조폭들을 시켜서 살인을 하는데 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사람이 그 권력 다툼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표면적으로 그걸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 이재강 제1부장이 교통사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 조폭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 아라 씨가 준비하셨죠? 네. 북한 간부는 휘발유가 필요할 때 조폭을 찾는다입니다. 왜? 주유소를 찾아야지. 아니, 그래. 아니, 휘발유를 왜 주유소에서 찾아야지 왜 조폭한테 찾아요? 특정 지역에서는 거의 밀수를 깡패 조직들이 다 접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휘발유 유제품들은 다 밀수로밖에 공식적인 것은 국가도 어려운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밀수로 많은 그 휘발유 같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럴 때 단간반들이 일단은 깡패 조직을 찾고요. 또 그 외화벌이 기관들에서도 그러니까 세관을 통해 들어오면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단가가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깡패 조직이 의뢰를 해가지고 밀수로 그 물건들을 들여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조폭들의 모든 이 경제 상권인데 깊숙이 너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 간부나 뭐 보이지도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배정받고 뭘 이렇게 받기는 상당히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냥 자기 관할에 있는 조폭들에게 부탁하면 뭐든 해결하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빠르니까. 그렇죠. 예. 조폭들이 밀수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조폭은 또 때로는 조폭도 되고 밀수꾼도 돼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밀수를 할 때 카바나 뭔가를 세우고 하는데 조폭들은 위에 누군가가 다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 거의 없이 막강으로 사람 세우지 않고 밀수를 하는데 이제 경찰이나 순찰대가 와서 이제 막 건드리잖아요. 어디냐고 그러면 막 때리려고 막무가내로 막 때리려고 막 그러니까 경찰이나 순찰대도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조폭은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양아치라고 하잖아요. 양아치들은 시장에 나가서 힘없는 할머니나 아니면 그렇지. 아주머니들의 빵그릇을 얻고 벌어먹고 사는데 정말 이 사람은 조폭이다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뭐 무기라든가 아니면 마약, 화폐 같은 거를 외국하고 함께 손잡고 하는 그런 깡패가 진짜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뭐 자잘한 이런 게 아니라 좀 크고 막 돈 맞은 많이 남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지. 위험한 거. 그렇죠. 근데 거기 조폭들은 이렇게
못되고 막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빠진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있겠네요. 사실은 2011년부터요. 더욱이 이게 좀 성행을 했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일자리도 안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니까 무료로 덜격대, 그러니까 청년 덜격대 같은 데를 보내가지고 무료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희망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미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특수부대 출신의 조폭 집단에 들어가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의 현재로서는 뭔가 삶의 연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자꾸 연명을 한다고. 김정은이 자체가 조직폭력배 두목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북한이 모든 나쁜 짓은 다 하잖아요. 마약 장사하지. 조직폭력배가 하는 장사를 김정은이가 다 합니다. 비자금위에서. 마약 장사하지. 위조 지폐, 위조 달러 만들지. 가짜 담배 만들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마약까지 해외에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밑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본욕을 하니까 아야 다 싹 쓸어버리고. 라이벌이네. 네, 자기 라이벌이, 김정은이 라이벌이 지금 이 조직폭력배 같아. 지역마다 지금 조직폭력배가 많이 생겼는데 장마당을 비롯해가지고 장사하고 이제 국경연선에도 세관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배로 엄청나게 북한에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상당히 다 이거 일 역할을 맡아 합니다. 딴 데는 못하는, 딴 사람들은. 이거 안 없어지죠? 네, 근데 그러니까 누굴 끼고 있냐? 국가보위부, 중앙당. 다 끼고 하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고 이미 연결고리가 튼튼하게 돼 있는 거죠. 멕시코, 콜롬비아, 뭐 브라질 일부 다 보면은 이 조직의 뒤에 막 그 검은 손들이 많잖아요. 조직 지도부가 이 조직 지도부가 사실은 조직폭력배 조피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김부자를 살린 결정적 한방. 김부자를 살린 결정적 한방이에요. 네. 독재국가 북한에서 지금 3대 세습을 66년째 이어가고 있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독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 한방이 뭘지 정말 궁금한데 오늘 이만갑 함께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최악의 한방입니다. 김정은의 최악의 한방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부각시킨 생모 고영희의 우상화 작업. 북한의 김부자 가게를 뜻하는 백두혈통. 정권에 오른 뒤 김정은은 자신의 백두혈통을 내세우고자 생모 고영희의 우상화 작업을 시작. 하지만 이것은 김정은의 최악의 한방이었으니.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 우상화 과정 중에 하나둘씩 드러나게 된 그녀의 치명적 비밀. 북한에서 적대시하는 남조선계 제일 교포이자 무용수 출신이란 과거. 심지어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이란 사실.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며 백두혈통의 정통성이 흔들리게 된 김정은. 스스로의 발목을 죄며 김정은을 백두혈통에서 멀어지게 만든 최악의 한방. 생모 고영희의 우상화 작업. 네. 김정은의 최악의 한방은 본인의 어머니를 우상화시킨. 근데 본인 어머니를 우상화한 게 최악의 한방까지 갈 수 있나요? 조선의 어머니가 항상 바뀌어요, 북한은. 조선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강반석 어머니 됐다가, 그 다음에 또 김종일 시대 와서는 김종숙이 됐다가, 이제 김정은이 와서는 고영희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고영희하고 이제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현지지도 하는 모습을. 이걸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안 하고 먼저 간부들한테 우상화시키려고 이 조선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고영희를 내세워줬는데 간부들 속에서 야, 이 뭐야? 그치, 간부들은 아는데. 몰랐지. 아니, 제일 교포라고 안 했다는 고위층은 알지만 일반 기득권 간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야, 고영희 저 누구 했더니 만수대수단에서 무용하던 여자냐 이렇게 된 거죠. 그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고영희 얼굴이 그래서 노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어머니, 김정일의 부인이 제일 교포였다고 이렇게 하면서 뒤숭숭하게 되면서 이게 모든 게 이제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퍼져나갔는데 그러니까 우상화 시키려고 일다가 오히려 제일 성분이 나쁜 제일 교포로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한테서는 정말 큰 컴플렉스예요. 제일 동포를 줄여서 제포라고 그럽니다. 제포라고 그러는데 그 제포들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불신이 강해요. 그런데다가 특히 엘리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집안에 들어온다는 걸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딴따라를 잠깐만 딴따라가 아니고요. 그런 예술인을 집안에 들인다는 자체를 북한 정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각시키려니까 나는 참 출신성분이 참 이것 때문에 또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상당히 컴플렉스를 느꼈던 어떤 그 김정일의 결정적인 최악의 한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요, 이 지도자의 어머님들을 우상화 만들고 이런 작업들은 많이 했죠. 그러니까 강만석은 결국에는 김일성을 만들어낸 김영직과 더불어 일제를 반대해서 싸운 가장 조선의 큰 어머니 김정숙은 김정일을 만들어낸 항일혁명 시기에 김일성을 육탄을 해서 김정을 보위하고 김정일을 이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조선의 어머니. 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참 대단하더라고. 여기서 무상화된 거 보니까 끌렁 감아서 아시죠? 예, 석가마 이거 뛰었다는데요, 뭐. 석가마를 이고 김일성 얘네들이 항일운동을 쳐들어오니까. 돕기 위해 뛰었다 해서 여기가 탔나? 여기가 타모. 아니,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따끈따끈한 중맥이겠다고 죽가마를 쥐고. 심지어 저희가 타위에서 머리털 다 뽑아가지고 신발에 깔창까지 만들어줬어요. 그건 강반석은. 어쨌든. 북한 이제 노동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출신 성분입니다. 북한에서의 모든 사람의 운명은 아버지,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끝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 양반은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아요, 어머니 쪽으로. 저 출신 성분이면 군관이 못 됩니다. 저것이. 장교가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됐으니까 요새 백두혈통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백두혈통은 크게 주장을 안 해요. 북한에서 뭐 백두혈통하게 되면 또 백두산 줄기라고 불리고 또 이렇게 탈북에서 사는 남한에 온 사람들 뭐 한라산 줄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제일동포 이런 집안, 떼포네 집안을 갖다가 후지산 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후지산 줄기죠.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조선에 국모해가지고 명성황후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 막 조선의 국모는 명성황후다 하는데 아니다. 조선의 국모는 김정숙 여사 한 명뿐이다. 처음에. 네, 근데 막 그때 그런 대립 때문에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죠. 내가 배운 교육이 잘못된 거였나? 그리고 어릴 때 엄마 가정에서도 교육을 많이 해요. 강반석 어머님이랑 김정숙 어머님을 교육을 하는데 강반석 어머님은 김일성의 어머님이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성경 외우듯이네. 네, 그렇죠. 근데 누구의 어머님? 한국에 있는 신사임당 그분이랑 좀 비슷한 캐릭터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집사입니다, 집사. 교회 권사. 기독교였다고요? 기독교회라고. 네. 강반석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를 지어놨어요, 지금. 북한에 칠골교회라고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강반석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들이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종교에 대한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외국인들한테 그 칠골교회를 가서 방문도 다 하게 해요. 그게 만약에 인민들이 다 알면 성경책 있다고 세상에 지금 비판받고 고통당했는데. 교회가 뭐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교회 예배당이 있다는 걸 얘기할 때는 일정 때거든요. 일제 때예요. 일제 때는 가능했다. 그래서 김일성도 예배당에 다녔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여자분들은 꽃의 역할을 하면서도 혁명 전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게 집에서 전통적인 여성 역할도 하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사회 건설도 했으니까 너희도 집에서 전통적으로 남편 바라지 잘하고 또 나가선 일해라 우리나라 위해. 야, 제가 바라는 제 아내상이네. 여자가 잘 살기 다 힘든 곳이. 그럼 지금 현재 북한에 정말 필요한 결정적 한 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 닫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열어서 좀 경제적인 투자도 받고 또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어떤 세계의 그 선진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빨리 그 나라가 개방이 돼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장 필요한 한 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딱 하나입니다. 북한의 핵. 북한이 볼 때는 이 핵이 자기네를 살리는 결정적 한 방이라고 보지만 국제사회가 보는 것은 이 핵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체 지원 못하게 하고 유엔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결정적 한 방은 핵을 내려놓는 것이 이자
김철웅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살아가는 결정적 한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에서도 그 김부자만을 위한 결정적 한방이 아니라 온 주민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이 뭔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올해는 북한 정권의 의미가 있는 해죠.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경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데다 지금 해외 파견됐던 노동력들도 전부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했던 류현우 전 대사 대리님도 지금 중동 지역에만 10,000명 정도가 파견이 돼 있는데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쪽에 지금 0명이다. 전부 철수했다고 확인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외교관 분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해당 국가에 저소득층으로 신고를 해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외교관들이요? 네. 와, 외교관들이 코미디다, 진짜. 외교관이 이 정도면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민희 씨, 예전에 잠깐 좋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정은 되고 나서 먹고 사는 건 이제 해결됐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 그러다 말았죠. 근데 솔직히 고난의 행군은 저희한테도 굉장히 악몽이에요. 저도 그때 굶어봤고 저희 부모님의 고통도 고난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형님도? 네, 그래서 모두가 그때처럼 안 살려고 그때부터 정말 아등바등 살아왔어요. 네, 악착같이 버텨왔는데 허리띠를 자꾸 조이자고 하는데 허리띠를 계속 조이다 보면 허리가 잘려나가든지 아니면 끈이 튕겨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민들이 이제는 이팔사팔인 거예요. 굶어 죽느니 싸우다 죽자 하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제 정말 북한에서 폭동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는데 우리 이만갑 친구들이 이제 그 평양 이야기나 북한 이야기 하면서 그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정말 잘 살다 오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북한의 전체는 아니죠. 맞아. 그렇죠. 분명히 이번에 뭐 달력도 들여오고 또 북한하고 우리 이야기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힘들어한다. 저들이 쌀 1kg를 사기 위해서 산 2-3개를 넘어가서 나무를 패서 장마당에 놀아놓고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는데 왜 자꾸 정권에서는 당에서는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이렇게 강경로서만 패냐. 북한 주민들도 이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김정은은 분명히 억제해야 될 그것과 이 불만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될 두 가지 태길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라도 6월 달에 서히 도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평양의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엔 제재가 이제 들어오면서 39호실 중앙당 보위부여가지고 여기에 다 집중되다 보니까 외야가 지금 싹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평양에서 살려면 최소한 중국 사람들 수준으로 그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돈은 없어요 지금. 평양은. 그러니까 잘 살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원래.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위기는 바닥의 위기도 있지만 지금 상류층의 위기가 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1,000불, 10,000불씩 막 쓰다가 이제 돈이 아예 없어요 지금. 뭐 사우나가 통통 비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돈 벌어가지고 김정은 다 개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지금. 자, 신고난의 행군이다.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이거 힘들어진다라는 거 이게 공포한 거죠 이건? 공포한 거죠. 200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전혀 되질 않았어요. 너무 안 되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아마 그 유사일에 처음으로 간부들 막 욕하고 막 군방 올려놨던 자리에서 떨구고 이런 한 게 올해 1월 달인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경제 실패를 현장 간부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대대적인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당쪽 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하였습니다. 난 지금 너무 속상한 게 경제계획 안 된 거 자기 잘못이지 그걸 백성들에게 또 먹히고 이제부터 내가 결심했으니까 다 따라가자.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계획 실패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나눠서 같이 좀 재보자. 이런 김정은식의 정말 악랄한 호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네. 하필이면 왜 지금인가요?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가 찰 일이죠. 정말 기가 찰 일이고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보면 90년대의 고난의 행군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최악은 아닙니다. 녹화하는 기준으로 오늘 녹화날에 북한의 김정은이 60년 전에 50년대의 천리마 운동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김정은이 오늘 주민들에게 강조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전략이 좀 담겨 있는 건데, 이거 전략이라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취재를 했는데 북한의 배급 경제는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모두가 붕괴됐고 단 하나, 체제만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게 북한의 오늘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떤 선언적인 말로써 단 하나 남은 본인의 체제를 막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대외 환경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에게 우리는 앞으로 더 너희들에게 위협적으로 갈 수 있어 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은 거죠. 혹시 이만가 식구분들도 요즘에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식 같은 거 들은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배급은 안 줘도 요거 하나는 줬어요. 뭐요? 요거 하나는 줬어요. 뭐요? 달력. 무료로 보급을 했어요. 그 여러 장짜리 말고 한 장에 그냥 12달이 다 돼 있는 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다 그냥 줬어요. 이민반장님 이 집집마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걸 생산할 여력도 안 되는지 작년도에는 이 달력마저도 보급을 안 했대요. 한 장짜리 달력이? 네네네. 한 장짜리 달력도.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식량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북한이 걷어들인 수확량이 135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1년에 필요한 식량이 550만 톤에서 600만 톤 가까이. 그러면 5분의 1밖에 지금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식량 계획이 발표가 된 다음부터 아, 북한 진짜 어렵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표를 했죠. 송명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제가 있을 때는 배급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그 배급이 급작스럽게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15년부터 경제가 점점 망가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급 보름에 30kg를 줬다면은 15kg? 그냥 절반을 줄인 거예요. 배급을 줄 때. 근데 준다고 사람들을 일시키고는 그거마저조차도 주지 못하게 되고 이제 17년부터는 아예 배급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18년도에는 이제 한국 물품을 팔다가 이제 들키면은 그냥 그에 대한 벌금이나 그저 간단한 그런 조치를 했는데 이제 19년도에 그 물품을 팔았다 이제 들켰다 가게 되면 교과서 이제 가는 형편까지 더 힘들어지고. 저는 되게 충격받았던 게 그때도 고난의 행군 때였는데 영양단지를 애물단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영양단지가 뭔데요? 그러니까 모종, 그 강냉이를 심잖아요. 그 심을 때 강냉이 알을 넣는 게 아니라 강냉이를 이미 이렇게 싹이 나오게 다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거를 영양단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너무 힘들게 달구니까 이제 이거 애물단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잡아가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집으로. 그 정도로 이제 욕을 안 했는데 지금은 김정은이 조금만 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 이런 말도 해도 서슴없이 해도 그냥 야 하지 마 이렇게만 옆에서 말하고 신고는 안 하고 만약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처벌을 따로 안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걸 다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